오늘은 상대성 이론의 위험한 거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현상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연과 타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것이며 아래와 같이 5개의 세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최대 이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과학계 최대 이슈는 전자기파의 매질인 에테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에테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당황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골치 아픈 이 문제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그렇게 에테르 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에테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말끔하게 에테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테르는 오늘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흔적은 화석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이 에테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길이 수축 가설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상대성 이론과 과학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성 이론은 닫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이 멈췄으며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론의 혁명은 끝났으며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길이 수축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상대론은 막혔으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해결되면 추가적으로 발전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양자화되었다는 것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의 에너지 레벨과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ES 오비탈의 모양은 공 모양으로 생겼고 EP 오비탈의 모양은 아령처럼 생겼으며 이들 에너지 준위는 모두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본래적 성질입니다. ES 오비탈 다음의 오비탈은 EP 오비탈이지만 이들 사이를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전자는 ES 오비탈에서 갑자기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EP 오비탈로 이동합니다. 퀀텀 점프하며 중간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들 사이에 흰 점선과 같은 에너지 레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대부분 물리량이 양자화되었으며 대통일 이론이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하여 길이도 양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여러 가지 플랑크 단위의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를 양자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플랑크 길이를 길이의 양자화된 단위라고 가정하더라도 길이 수축 이론에 의하면 그 길이는 얼마든지 연속적으로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양자화된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플랑크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원안의 단위 길이를 양자화된 플랑크 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는 상대론의 길이 수축 현상에 의하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길이가 양자화되어 있다면 양자화된 단위 길이보다 더 작아지는 것은 금지되는데 길이 수축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연속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규칙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미시세계의 무법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에서 금지된 것은 일어나지 않지만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플랑크 길이의 정수배로 길이가 팽창한다고 생각하면 양자역학과 상대론이 멋지게 조화가 됩니다. 왜 이런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금지된 길이 수축을 선택해야 합니까? 양자화된 길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길이 수축은 금지된 개념이고 길이 팽창은 허용된 개념입니다. 길이 수축 이론이 정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옳은 이론이라면 양자화된 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길이 수축이라는 이론이 화석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들 중 한 세트는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한쪽을 정확하게 알면 다른 한쪽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길이 수축이 옳다면 이러한 불확정성이 원리는 쉽고 빠르게 파괴됩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관성기에서는 길이 수축 현상에 의하여 델타 X 값은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길이 수축 이론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길이 수축 현상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길이 수축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과학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 대신 길이 팽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멋지게 조화됩니다. 에테르가 남긴 부작용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상대론에는 너무 많은 모순과 패러독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GPS에서 왜 아직도 길이 수축 현상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도 GPS에서의 길이 수축의 발견을 포기하고 슬쩍 넘겨버립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들 모두가 에테르의 개념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테르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 이렇게 많은 패러독스를 맞이해야 합니다. 에테르의 화석에 해당하는 길이 수축이 옳다면 상대론의 패러독스는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길이에 관한 모든 상황에서 패러독스가 발생되므로 상대론의 패러독스는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신뢰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패러독스의 목록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하나하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와 계산을 수행하여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패러독스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상대성 이론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독스들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에테르 개념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이러한 패러독스들은 즉시 해결됩니다.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전체가 하나의 원리로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패러독스마다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에테르의 화석인 길이 수축을 포기하면 이들 패러독스 전체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에테르 문제와 길이 수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를 말끔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대성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많은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최고의 중심에는 상대성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도 변하고 질량도 변하며 광속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특수상대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9개의 문장은 모두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에 대하여 물리 법칙은 동일합니다. 이쪽의 자연 법칙은 저쪽에서도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쪽에서 F=ma가 성립하면 저쪽을 관측할 때도 시계 모양은 F=ma라는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F=ma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의 관성계에서도 F=ma가 성립하여야 하고 또 다른 관성계에서도 F=ma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전자기 법칙이 파란색과 같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저쪽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수의 크기는 달라질지라도 상수나 시계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구에서 케플러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지구에서 저쪽을 관찰할 때도 케플러의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속이 불변하다는 성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속불변의 원리보다 상대성 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오에 의하여 그 개념이 처음 발전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육지와 배안에서 자연현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 7, 8번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한 관측자가 동전을 던지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다른 관성계에서도 동전을 던지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전을 놓친다면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한 관측자가 볼 때 동전의 궤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배 안에서 금붕어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땅 위의 그것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자연스럽게 똑똑똑 떨어진다면 속력이 일정한 관성계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똑똑똑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상대성 원리가 탄생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상대성 원리 중 핵심 내용입니다. 이쪽에서 빛이 한 점에서 출발하여 한 점으로 모이면 저쪽을 관측할 때도 한 점에서 출발하여 한 점으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는 정지 상태이고 하나는 운동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는 빛의 반사면이 원 모양이 되고 운동 상태일 때는 타원 모양이 된다는 것만 다릅니다. 정지 상태일 때는 원점이 일치하지만 운동 상태일 때는 초점이 이동하므로 당연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길이 수축 이론이 도입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관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에테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이를 지구가 지나간다면 반드시 간섭무늬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클슨과 몰리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테르의 흐름을 수직으로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빨간색의 경로보다 에테르의 흐름에 대하여 나란히 이동하는 파란색의 경로가 더 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빛의 경로차가 생겨서 간섭 무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을 비유를 들어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테르의 흐름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에테르의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빛에 해당합니다. 어떤 빛은 에테르의 흐름에 대하여 수직으로 왕복 운동하는 빛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빛은 에테르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테르의 흐름에 대하여 수직으로 왕복 운동하는 빛의 경로의 길이를 측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빛의 경로의 길이도 측정합니다. 실제 실험 장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에테르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매일 자전하기도 하고 또한 1년을 주기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각도에 대하여 이 실험을 반복해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에테르의 바다에서 지구가 오른쪽으로 달린다면 에테르의 흐름은 그 반대가 될 것이며 이때 에테르의 흐름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 대한 빛의 경로의 길이나 시간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장치를 바꾸고 시간과 계절을 바꾼다고 해도 모든 각도에 대하여 실험해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면 거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면 거울의 경우 입체적인 공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 대하여 사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구면 형태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원점에 광원이 있고 이 광원에서 빛을 발사합니다. 앞의 실험에서는 평면에 대해서만 고려할 수 있었지만 구면 거울의 상황을 고려하면 입체적인 모든 방향에 대하여 빛의 왕복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면 거울의 반지름을 스몰 L0라고 하고 지름을 라지 L0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스몰 L0는 하나의 라지 L0가 됩니다. 에테르의 바다에서 구면 거울이 정지해 있을 때 빛을 발사하면 광자들이 출발한 점과 광자들이 도착하는 점은 모두 일치합니다. 이제 구면 거울이 이동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면 거울이 이동할 때 우리는 원점이 다음과 같이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면 거울이 정지해 있을 때 이처럼 왕복 운동을 한다면 구면 거울이 달릴 때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해 있을 때 비스듬하게 쏜 빛은 그림과 같이 비스듬한 왕복 경로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울어진 각도로 빛을 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질 것입니다. 이들 경로를 모두 모아보면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면 거울의 반사점끼리 이어주는 선분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반사점들은 하나의 선이나 면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보면 하나의 도형을 형성합니다. 모아진 그 점들이 이루는 도형은 바로 타원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타원의 정의가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모든 빛의 경로가 같으므로 당연히 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빛의 모든 경로의 길이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도 동일하므로 간섭 무늬는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은 철저하게 상대성 원리를 만족합니다. 누가 누구를 관측하는가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빛이 한 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 점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두 현상은 모두 동일한 현상입니다. 오른쪽의 원은 이쪽에서 이쪽을 관측하는 경우이고 왼쪽의 타원은 이쪽에서 저쪽을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의 경우에는 정지해 있으므로 빛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동일하고 왼쪽의 타원은 달리고 있으므로 출발점과 도착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상대성 원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4차원 시공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빛이 퍼질 때는 가로선 모양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반사면은 정확한 원을 형성하며 빛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리고 있을 때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을 형성하고 빛의 반사면은 기울어진 타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빛이 출발한 점과 도착한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타원의 초점들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사면을 형성한 이 타원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빨간색 타원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9가지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타원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철저하게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는 타원이고 바깥쪽의 노란색 도형은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험하기 전에 자신들이 추정했던 빛의 반사면입니다.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출발한 빛의 경로는 빨간색으로 나타내었고 진행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출발한 빛의 경로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예측했던 빛의 경로 차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로런츠 인자감마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두 경로의 길이가 감마의 차이가 났습니다. 결코 빛의 경로의 길이가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말 에테르의 존재를 믿었던 과학자들이 계산한 빛의 경로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테르의 강물을 가로질러가는 빛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에테르의 흐름에 대하여 나란하게 운동한 빛의 경로가 감마배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들의 추측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츠제럴드와 로런츠는 경로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세상 전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설을 동원하여 이렇게 강제로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런츠 피츠제럴드 길이 수축 가설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이론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해법은 로런츠와 피츠제럴드의 해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물에 해당하는 에테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험 장치는 처음부터 두 경로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제작되었고 에테르가 없다면 당연히 간섭 무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같이 운동하는 반사면은 당연히 타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 장치와 경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경로의 길이도 당연히 감마 L0로 서로 같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 사상이고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상대성 원리에서 출발하여 널 상태의 실험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이론이 되려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성 원리도 만족하여야 하며 광속불변의 원리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면 거울의 반사면은 오직 하나의 도형만을 만족합니다. 아래 네모박스는 상대성 원리에서 출발하여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논리적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모든 관성계에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이므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면 거울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면서 운동한다면 우리는 그 모양을 타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와 타원은 동일하며 누가 누구를 관측하는지만 다릅니다. 타원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각각의 빛이 이동하는 경로의 길이는 모두 같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의 정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로의 길이가 같다면 당연히 간섭무늬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타원이 바로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도형입니다. 이 타원은 당연히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타원입니다.
타원이 형성되면 정의에 의하여 모든 경로의 길이가 같으므로 간섭무늬는 생기지 않습니다. 노란색 원이 운동을 하면 빨간색 타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타원은 널 현상과 상대성 원리, 그리고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세 가지 필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어떠한 이론도 이 빨간색 타원의 형태로 빛의 반사면이 형성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타원의 형태로 빛의 반사면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틀린 이론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빨간색의 타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런츠와 피츠제럴드의 의견입니다. 에테르 이론으로 계산해보니 파란색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실험해보니 장축으로 감마배가 작은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 수축이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의도한 것은 에테르가 없으며 에테르가 없다면 바로 타원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런츠와 피츠제럴드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두 타원이 되도록 자신들의 이론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어차피 누구의 이론이든 이 빨간색의 타원 형태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은 반드시 이 빨간색 타원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정제한 구면 거울에 빛의 반사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테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빛의 반사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런츠가 실제 실험 결과와 맞도록 조정한 것이 빨간색 도형입니다. 이 빨간색은 여러 가지 도형 중에 유일하게 타원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처음 상태인 원에 비하여 감마배 늘어난 모양입니다. 이 세 가지 도형을 겹쳐보겠습니다. 각각 장축의 길이가 감마배씩 차이가 납니다. 노란 것은 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빨간 것은 타원이며 파란 것은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모습입니다. 이 파란 도형은 타원이 아닙니다. 빛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초점으로 할 때 타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의 타원만이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적 모습입니다. 어떠한 이론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맨 처음 주장합니다. 물체가 에테르를 가로질러 갈 때 진행 방향으로 감마의 비로 수축된다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런츠가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으며 아인슈타인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길이 수축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숨은 변수 이론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런츠 이론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상대성 이론이 생겨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데이비드 봄은 분명히 로런츠의 길이 수축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길이 수축 이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로런츠 이론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런츠 길이 수축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기묘한 역사적 과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런츠와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생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런츠가 아인슈타인보다 26년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될 당시 로런츠는 52세였고 아인슈타인은 26세였습니다. 그 당시 로런츠는 학계에서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은 애송이 초보 과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로런츠가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과학자가 길이는 수축한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이 당시 간섭계의 널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로런츠에 대항할 권위도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길이 수축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며 길이 수축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반 상대론이나 다른 연구를 하기에도 바빴습니다. 로런츠가 길이 수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테르의 개념도 살리고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 가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로런츠 교수님이 권위도 있고 널현상도 설명할 수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길이 수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에테르를 구출하기 위해 탄생한 길이 수축 가설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1963년 로이 와인슈타인은 자신의 논문에서 그가 로런츠 변환식에서 길이 수축식을 유도하고 아인슈타인, 가모브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후배들은 아인슈타인이 그렇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모두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길이 수축이 옳다고 인정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를 팔아버리고 어찌 보면 당연해서 가치가 별로 없는 널현상을 쌓아온 형국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할 무렵 초기학자들은 널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길이 수축 가설을 도입하면 광속의 불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섭무늬의 부재를 해결하여 얻는 대신 광속불변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파란색은 에테르가 존재할 때 예상되는 빛의 반사면입니다. 그런데 간섭 무늬를 발견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감마의 짧은 빨간색의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달리는 물체의 길이가 감마에 수축한다면 모든 퍼즐이 들어맞는다는 것이 길이 수축 이론입니다. 루터 안을 감마로 고쳐 적어서 아래의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속의 불변성이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길이 수축으로 널현상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광속의 불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속의 불변성에 대한 성질은 그때보다 나중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의 해법에 따르면 에테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정할 필요 없이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만으로 100%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험장치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팔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에테르가 없다면 두 방향의 빛의 경로의 길이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로런츠의 이론을 비롯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런츠의 에테르 이론입니다. 에테르 이론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형성된 빛의 반사면이 진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길이가 수축한다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맞춰냅니다. 그런데 실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은 오늘날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봄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 에테르 이론에 속하는 현재의 상대론입니다.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으로써 모든 것이 일치하도록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필요도 없는 길이 수축을 남겨놓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빨간색의 타원을 형성할 수 없어 간섭계의 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여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테르가 없고 오직 상대적인 운동만 한다면 그림과 같이 물체의 진행 방향으로 감마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길이 수축 이론이 여전히 옳다면 이것이 다시 감마에 줄어들어야 하므로 다시 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나 빛의 반사면이 모두 같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테르가 없다면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빛의 반사면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정할 필요도 없이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간섭계의 실험장치의 두 방향으로 왕복하는 빛의 경로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졌으므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만으로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길이 수축을 추가해야 합니까? 에테르가 없는 상태에서 길이 수축이 추가되면 오히려 없던 간섭무늬가 도로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론에는 수많은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또한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길이 수축을 제거하면 널현상도 설명할 수 있고 광속불변의 원리도 상식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패러독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론에는 많은 패러독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에테르 이론의 길이 수축 가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에테르가 없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에테르가 없다고 하면서 길이가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뱀의 그림을 완성했는데
여기에 필요도 없는 뱀의 다리를 그려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음을 설명하는 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 모두를 선택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세상에 에테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직 상대성 원리에 따라 관측해보니 결과적으로 길이가 늘어난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테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운동만 했는데 널 현상도 설명되고 상대성 원리도 만족하고 광속불변의 원리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길이가 처음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런츠나 아인슈타인 같이 결코 인위적으로 길이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런츠와 피츠제럴드가 에테르 때문에 길이 수축 가설을 도입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에테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도입했던 가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 가설을 버리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길이 수축 이론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모순적 상황을 맞이해야 했으며 또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할 때 길이 수축이라는 큰 장애물 때문에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버리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길이 수축 가설을 버리면 우리가 입게 될 혜택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세요.